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양직공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직공도를 왜 하냐? 갑자기 이렇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 양직공도의 임나일본부설 악용이 주제입니다. 그 양직공도에 있어서 방소국의 위치가 한반도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직공도는 양나라의 직공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양나라는 502년부터 557년까지 55년 정도 이렇게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남조에 보면 송제, 양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송제, 양 해서 양나라가 있습니다. 이 양직공도는 양무제의 7번째 아들인 소역이 형주자사로 재임할 때 조공원 주변 제국 사신의 모습을 묘사한 두루마리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주자사 재임 시기인 539년 이전에 완성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530년대에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역은 후일에 양나라 원제가 됩니다. 양직공도 실물은 지금 소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양나라 원제 제위 연간 소역이 백제사신의 행차를 그린 문서가 이 양직공도의 백제사신도예요. 여기 보시면은 12개의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백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하는 그림은 6세기 원본을 북송 때 1077년에 모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12개국 사신의 모습이 남아있는데 30개국이 남아있다. 25개국이 원래 있었는데 그 중에 12개국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신라 법흥왕 때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신라도 이렇게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이게 521년입니다. 그러니까 521년 이후에 양직공도의 제작 추정 시기가 나오는 것이죠. 521년에서 539년 사이인데 이게 530년대가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직공도가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지금 가야 고분군이 7개 고분군이 있는데요. 그것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다라국과 김은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라국 김은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서기에 나오는 국명이며 그리고 임나일본부설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국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대로 다라국이나 김은국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문화재청이 답변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다라국은 양직공도와 일본서기에 나오는 국명이다. 그리고 김은국은 양직공도와 일본서기 삼국사기에 나오는 국명입니다. 이 양직공도는 530년대에 제작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기록에 근거한 국명을 지금 학계는 선호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양직공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라국 김은국 등 가야 국명은 중국 외교문서에 기록된 국명이며 이 200년 뒤에 일본서기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제강점기 식민지배 논리인 임나일본보설 등을 인정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합천박물관 다라국을 주장하는 합천박물관을 가보시면 옥전 고분군은 양직공도와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다라국 수장층의 무덤 유적이다라고 해서 양직공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야 국명 7개 고분군을 보면요. 출처가 모두는 전원은 일본서기예요. 일본서기를 출처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뭐냐면은 옥전 고분군은 양직공도 그리고 유곡리 두랑리 고분군 같은 경우는 김은국이라고 해서 양직공도를 출처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양직공도를 앞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라국 김은국 명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 외교 문서인 양직공도이다. 학계는 문헌기록 속에 가야 국명 중 가장 오래된 기록에 근거한 국명을 선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양직공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양직공도에서 한반도 남부에 어떤 그런 방소국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양직공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직공도 백제국 사도인데요. 189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란 부분 방소국이 있다라고 해서 반파탁, 다라, 전라, 사라, 치미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9개 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큰 틀로 보면 이렇습니다. 백제는 옛적 레이였고 마한에 속하였다. 서진말에 고려가 요동을 차지하자 백제 역시 요소 진평현을 차지했다. 쭉 이렇게 나오고 중간에 보면 그 나라 도성을 고마라 하고 읍을 담노라고 하는데 이는 중국 9년과 같다. 22담노가 있어서 왕의 자제 종족이 나누어 다스렸다. 이렇게 해서
대륙백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담노 제도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주변 소국으로 반파탁, 다라, 전라, 사라, 지미, 마련, 상사문, 하침나 등이 있어서 부용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양직공도를 임나 일본부설에 악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방소국의 문제입니다. 방소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작은 나라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반파탁, 다라, 전라, 사라, 지미, 마련, 상기문, 하침나 등을 한반도에 배치하여 임나 부흥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게 맞는지, 이게 사실인지 한번 양직공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직공도의 첫 번째 구절, 백제는 옛 레이고 만지속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레이가 어디입니까? 레이는 산동성에 있잖아요. 거기에 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옛적 레이였고 마한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백제 강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구려가 처음에 건국을 하고 이때 소선어와 그리고 비류 온조가 있었죠. 그래서 소선어가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서 온 지역이 뭐냐면 폐대 지역입니다. 이 폐대가 뭐냐면 폐수 대수 지역이에요. 이곳이 뭐냐면은 산동성 윗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떤 한반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초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레이 지역과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말에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자. 그리고 낭랑 역시 요서 진평연을 차지했다. 이 낭랑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백제입니다. 백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진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진말입니다. 서진은 265년에서 316년에 있었기 때문에 300년대 초가 되겠죠. 그러면 4세기 초가 됩니다. 이 4세기 초에는 고구려는 요동을 점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백제 역시 요서 진평연을 점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양서 백제전을 보면 됩니다. 그 나라는 본래 구려와 함께 요동의 동쪽에 있었다. 진대에 구려가 이미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 역시 요소와 진평의 두 군의 땅을 차지하고 스스로 백제군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 양서 백제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양서 백제전과 양직공도를 같이 보면은 낭랑은 바로 백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해석은 뭐냐면 고려가 다시 보시면은 고려가 요동 낭랑을 차지했고 그리고 백제라고 하는 건 숨겨진 주어다 이렇게 봐서 결국 요소진평연 똑같습니다. 백제가 요소진평연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소진평연이 바로 요소에 있는 백제군이 해당이 되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그걸 이어서 송서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양서, 양직공도 그리고 남사 그리고 통전 이런 책이 전부 다 뭐냐면은 바로 요서 진평현이라고 나오고 이곳이 백제군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통전에는 그것이 유성, 북편 사이에 있다. 유성과 북평 사이에 있다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백제의 대륙경영, 대륙백제 즉 요서 진평현에 관한 기록은 자치통감, 송서, 양서, 남제서, 북제서, 남사, 북사, 구당서, 신당서, 양직공도, 통전, 흠정, 만주, 원류고 등에 모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20년 동안 역사 기자로 활동을 해온 이기환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희대의 기현상과 마주하게 된다. 바로 백제의 요소 경략 관련 기사이다. 송서를 비롯해 10곳이 넘는 중국 역사서에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는데도 그저 설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통용된다. 그래서 송서부터 자치통감까지 무려 600년 가까이 백제 요소 경략 기사가 꾸준히 중국 역사서에 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것을 인정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사를 최근에 쓰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직공도를 이어서 풀이를 하면 서진 이래 조공해 왔는데 동진의 의희 연간의 왕 여전, 진지왕이죠. 송나라 원가 연간의 왕 여비, 비유왕, 제나라 영명 연간의 왕 여태, 동성왕 모두가 중국 관작을 받았다. 진지왕, 비류왕, 동성왕이 모두 중국 관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나라 초에 동성왕을 정동장군으로 삼았다. 몇 차례 고구려가 침략하였는데 양나라 보통 2년에 그 왕 여융, 무령왕이죠. 무령왕이 사신을 보내서 표를 올리며 고하기를 잇따라 고구려를 무찔렀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18대 전지왕, 그리고 20대 비유왕, 그리고 24대 동성왕, 25대 무령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유왕을 한번 볼까요? 비유왕은 427년부터 455년인데요. 송나라 원과 연간에 비유왕이 중국 관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양직공도에 나오는데, 이 송서에 어떻게 나오냐면 원가 27년 450년에 비유왕이 멋대로 대사풍야부를 서하태수로 임명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하고 이제 뉘앙스가 틀린 거죠. 중국의 관작을 주니까 받았다라고 하지만 송서에는 뭐냐면 비유왕이 멋대로 서하태수를 임명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서하태수가 어디냐면 잘 보시면은 가장 중원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서하태수예요. 여기를 관작을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쪽은 이미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이 서하태수가 어디냐면 바로 산서성이라고 했잖아요. 산서성은 뭐냐면 태양산맥을 해서 태양산맥 서쪽이 바로 산서성이고 동쪽이 산동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먼 지역까지도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양초이태 그 정동장군이라고 나옵니다. 양나라 초에 태는 이제 동송왕을 얘기합니다. 동송왕을 정동장군으로 삼았다 또는 정동대장군으로 삼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동쪽을 정벌한 그런 어떤 장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 정동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지에 보면 청주, 연주, 서주, 양주를 담당하는 외정사령관을 정동장군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유명한 청주는 산동성에 있는 겁니다. 연주, 서주, 그리고 양주는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동성왕 때 뭐냐면은 바로 북이와의 10년 전쟁을 5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삼국사기입니다. 분명히 삼국사기에는 동송왕 제10년에 위나라가 병사를 보내 쳐들어왔으나 우리에게 패하였다라고 해서 바로 위나라가 쳐들어왔다. 그때 동송왕이 이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488년조는 어디에 나오냐면 자치통감에도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치통감에 보면은 488년 북위의 군대가 백제를 공격하였지만 백제에게 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치통감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중국 문헌과 우리 문헌에 그대로 나오는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치통감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북위가 병력을 보내어 백제를 공격하였으나 백제에게 패했다. 백제는 그 다음부터 문장이 기가 막히죠. 백제는 진나라 때부터 요소와 진평 2군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소와 진평 2군을 백제 군으로서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위가 싸운 것이 어디냐면 한반도에 있는 백제를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또 하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남제서입니다. 남제서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북위는 기병 수십만을 내어 백제를 침입하였고 모대 동송왕은 장수 사범명, 찬수류, 해례곤, 목간나를 파견하여 침입군을 쳐서 크게 이겼다. 이게 490년이에요. 2년이 지났죠. 다시 한번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기병이다. 기병이 뭡니까? 말을 탄 거예요. 근데 이 기병 수십만이 백제를 치려면은 뭐냐면은 육지로는 고구려를 넘어오거나 아니면은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병 수십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륙 백제를 침범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백제를 침공을 했고 여기에서 싸웠고 여기에서 뭐냐면은 바로 백제가 이겼기 때문에 이기고 나서 공로를 세운 장군들을 태수로 세웁니다. 광양태수, 저 위쪽에 있죠. 광양태수, 청하태수, 그리고 광릉태수, 성양태수로 봉했다. 그 지역이 하북성, 산동성, 강소성 일대다라고 하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어느 부분인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범명을 정로장군 매라왕, 찬수류를 안국장군 벽중왕이라고 해서 왕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과 대왕 개념입니다. 동성왕은 대왕이고 그리고 뭐냐면 왕과 후가 있었다. 후왕제도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성왕은 북위와의 전쟁을 했었던 그런 어떤 위대한 군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주 소재 웅진 백제 역사관의 연대표를 봤습니다. 동성왕이 있죠. 그래서 쭉 봤더니 동성왕의 어느 기록에도 북위와의 전쟁을 써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국 문화에도 많이 나오고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써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써놨습니까? 중국으로 사신을 파괴했다, 궁궐을 수리했다, 뭐 혼인했다, 신라의 구원병 파견하고 탐나를 차지하고 임유각 건설하고 가림성을 축조했다. 성을 축성했다.
이런 것에 비하면은 아주 사소한, 전쟁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일들인 사신 파견이니 궁궐 수리 이런 걸 적은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동송왕이 부귀하고 전쟁한 것은 어디 갔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안타깝죠. 그래서 뭐냐면 양직공도에도 여태 바로 동송왕을 정동장군에 제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냐면 중원의 동쪽이죠. 그곳을 정벌한 장군으로 정동 대장군에 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수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중국 측에서 그쪽으로 이제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그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고구려에 격파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있었지만 501년에 바로 시해를 당하잖아요. 동송왕이 시해를 당하는데, 그리고 나서 뭐냐면 502년에 고구려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오른쪽 남사의 동이열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천도를 했다. 어디로? 남쪽으로, 남한으로 천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한반도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륙백제가 격파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명치 12년에 문자명 왕이죠. 문자명 태왕입니다. 고구려에. 502년에 신라 백성을 천주로 옮겨 그곳을 채웠다. 이해에 백제가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므로 군대를 보내어 요소 진평 등에 군을 쳐서 빼앗으니 백제군이 없어지고 말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요소 진평이라고 하는 이 백제군을 갖다가 쳐서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누가? 고구려가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송왕이 그 전에 시해되고 굉장히 혼란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불이 나게 이제 일본 열도에서 누가 올라오냐면 무령왕이 올라오게 됩니다. 양나라 보통 그렇게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고구려와 이렇게 싸우게 되죠. 그래서 양나라 보통 2년 521년에 그 왕 여융 무령왕이 사신을 보내 표를 올리며 잇따라 고구려를 물리쳤다고 고하였다. 우리가 고구려를 물리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무령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뭐냐면은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이면서 갱위강국, 그러니까 무령왕이 갱위강국이다, 다시 우리가 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선포했잖아요. 그게 바로 52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갱위강국 선포 1500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령왕이 이렇게 선포를 한 이것을 갖다가 양직공도에 마지막으로 적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22담노를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 도성을 고마라고 하고 읍을 담노라고 하는데, 이는 중국 군현과 같다. 22담노가 있어 왕의 자제 종족이 나누어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 양직공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노 많이 들어보셨죠? 담노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 음은 뭐냐면 음을 담은 것이 담노라고 하는 겁니다. 담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보면 집이 있고요. 집의 마지막 경계가 뭐냐면은 담이죠. 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도학 교수라든지 여러 학계에서는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도학 교수는 금강 이북의 기존 영토는 오부제를 했고, 금강 이남의 신영토에 대해서는 담노제를 실시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양서백제전의 기록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반도의 22담노를 전부 다 비정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학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22담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외를 경략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해외를 통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쭉 아시겠지만 담노와 비슷한 용어들이 많아요. 담노도, 담수장, 담수도, 담수항, 말레이시아에도 담수항이 있고 담물, 이런 것들이 있다. 담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걸 다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어가 비슷하니까요. 그걸 추정할 수가 있는데, 정확한 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22담노라고 했잖아요. 그럼 담노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나옵니까? 우리나라에도 나오지 않죠. 담노라는 말은 어디에서 남아있느냐, 이걸 보자는 거죠. 22담노인데 왜 담노라는 명칭을 모른 척하고 담노가 여기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담노는 어디 있습니까? 담노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일본 열도에 있죠. 여기 이제 표시된 구글로서 담노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담노도예요. 담노도가 있습니다. 1868년에 메이지 유신 때는 제국 헌법에서 일본의 고유 영토는 본주, 구주, 사국, 그리고 담노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담노도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유물도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도 그 고대 유물의 어떤 전시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일본의 신화로 들어가 보잖아요. 신화에서 많이 보시는 그런 어떤 장면인데 담노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일본 발상의 땅이다라고 해서 담노도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이것이 무엇이냐? 자, 일본서기의 신대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음양의 두 신인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처음 결합할 때 부부가 되었다. 자식을 낳을 때가 이르니 맨 처음 담노를 모태로 하여 여러 땅을 낳았다. 그런데 기분이 나빠. 여기 이제 불쾌하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불쾌하여 담노의 이름을 받고 이와지시마라고 했다. 그러니까 담노라는 한자는 그대로 있는데 이거를 읽는 것을 갖다가 아와지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와지 섬이다. 여기는 아와지 섬이지 담노가 아니야. 한자는 담노인데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불쾌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면은 백제의 제후국 담노였기 때문에 거기를 모태로 해서 일본 열도가 탄생을 한 것을 이렇게 담아 놨는데 이 담노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지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 부르는 걸 아와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본서기를 만들 당시에는 실제 저 섬은 담노라고 쓰고 담노라고 읽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와지 섬이라고 되어 있죠. 백제 담노를 모태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수립되었다는 진실이 필히 숨겨야 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담노를 담노로 읽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고 담노섬의 다른 이름으로 아와지로 읽어라 라고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양직공도를 보시면 20이 담노가 있어 왕의 자제 종족이 나누어 다스렸다라고 하잖아요. 나누어 다스렸다. 그 김영덕 선생은 한일 고대사의 비밀에서 백제와 담노, 담으로였던 외나라들이라는 책은 외나라들은 백제와 외왕실의 왕통을 바로 잡으면서 백제의 담으로가 5세기에는 일본의 관동, 관서, 큐슈 세 곳에 있었다가 이윽고 이들 담으로들은 독립왕국으로 커지면서 관서의 대회가 백제 멸망 후에 온 외땅을 아우르고 일본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정상광정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죠. 여기 보면 큐슈에는 7개의 담노가 있다. 큐슈에만 7개의 담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대마도를 포함해서죠. 그래서 보면은 대마도에도 담노가 있고 여러 가지 담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열도 전체로 보면 22개 담노 중에서 여러 개 담노가 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한반도 바깥인 일본 열도에 담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담노라는 이름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학계가 비정을 한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그대로면 당연히 비정을 하죠. 당연히 그렇게 비정하는 것에 저희가 추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글자가 같으면은 그걸 또 추정을 해서 거기를 비정을 하고 초성이 같아도 비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를 막 쓰는데 그럼 담노라고 했을 때 담노를 똑같은 담노가 있는데 이걸 왜 사용 안 하냐. 이것이 맞다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령왕과 동성왕이 있습니다. 동성왕이 있는데요. 무령왕은 곤지가 외열도로 가던 도중에 낳은 아들이고 24대 동성왕은 무령왕의 동생입니다. 아스카는 이 두 왕이 성장한 곳이고요. 이곳은 본국 백제와 담노가 하나의 정치체제 속에서 통합되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대왕이 있으면 일본 열도에 담노에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은 뭐냐면 형제, 동생이 하고 있다가 지금 본토에서 왕이 죽으면,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올라가는 겁니다. 일본 열도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동생이 뭐냐면 자제왕족이잖아요. 자제왕족이니까 결국엔 뭐냐면 담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물 화상경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발굴이 됐잖아요. 여기 인물 화상경을 보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503년. 자, 501년 말에 그때 동성왕이 시해를 당합니다. 502년에 바로 무령왕이 등극을 하죠. 그리고 503년에 뭐냐면 일본 열도에 있는 남동생에게 남제왕이라고 썼어요. 이거 남동생 왕에게 이렇게 쓴 겁니다. 남제왕이 오시사카궁에 있을 때 사마께서, 이 사마는 뭐냐면은 나중에 밝혀졌죠. 무령왕릉이 나오면서 이 사마는 바로 무령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무령왕께서 아우의 장수를 염원하여 보내주시는 거신이 두 사람을 파견하여 최고국 구리새 200한으로 이 거울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거울을 주는 거예요. 어떤 그 종통 개념으로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남동생이 누구냐? 바로 개체천왕, 개체일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동생이 일본 열도의 어느 부분을 다스려요. 그리고 뭐냐면은 무령왕은 본토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것을 보더라도 담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본 열도에는 담노가 있다. 그동안에 이제 곤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령왕도 그 시기에 왕이 되기 이전에는 바로 일본 열도에 있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남제왕도 일본 열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 열도에 있는 왕의 동생, 자제, 종족 이런 사람들을 바로 담노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당서 백제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제의 영토는 서로는 월주, 양쯔강 연안에 이르고 북으로는 바다를 건너 고구려에 이르고 남으로는 바다를 건너 외에 이른다. 백제의 영토는 외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구당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 이 방소국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소국이라고 할 때 방이란 뭐냐? 곁이다, 옆이다. 방국이란 이웃나라고 방소국이란 이웃의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웃의 작은 나라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반파, 탁, 다라, 전라, 사라라고 했던 아까 그 나라들이 있고 등부지라고 해서 이들이 부역한다라고 해서 이들이 뭐냐면은 또 이런 그 백제의 영향을 받는 백제의 속국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은 이것을 그 해석 그대로를 보면 담노를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방속으로 넘어가잖아요. 담노 주변 소국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열도에 있는 이런 어떤 담노 그리고 그 주변 소국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백제의 주변 소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말은 똑같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반파와 다라 그리고 상사문이 있는데 이걸 반파와 다라 기문으로 악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장수 지역을 뭐 반파다 이거를 규명하는데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도학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은 일본 교수 일본 서기 중국 고문원에 6세기 초에 등장하고 있다. 이 중국 고문원이 뭡니까? 바로 양직공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김태식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사라를 신라, 고령의 반파, 대구 달구벌의 탁, 합천의 다라, 함안의 전라, 해남, 지미, 마련, 상기문, 하침나 등을 해가지고 구국을 전부 다 한반도 안쪽으로 비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비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자, 그러면 이 상사문은 뭐냐? 상사문이라고 되어 있지 상기문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걸 기문이라고 하고 있죠. 상사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양직공도에는요, 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기문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상사문인데 이거는 주석을 달든 해제를 달든 해가지고 상사문은 상기문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국사편찬위원회든 또 어디든 간에 그냥 바로 그냥 이걸 상기문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국사편찬에는 양직공도의 상사문으로 상기문으로 바꿔놓았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사문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상기문과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삼국사기를 보더라도 이런 게 있어요. 삼국사에도 보면 사문이라고 나오죠. 사문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이걸 기문으로 읽어버려요. 그래서 기문현은 본래 금물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분명히 사문으로 써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고 나서 기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서울대 권호영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직공도에 기술된 방소국 관련 일부 국명을 가야제국으로 전제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야가 왜 백제의 방소국인가 의문을 품는 자체가 가야연맹의 도구마에 빠진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가야제국이라고 그렇게 단정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중국의 양직공도의 이 방소국을 마한제국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마한연구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최근에 학술대회도 열었어요. 중국 양직공도 마한제국 이렇게 해가지고 521년에 중국 양나라에 파견했던 백제 사신이 마한소국들이 남아있음을 밝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또 이게 또 마한소국이라고 또 얘기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양직공도의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22담노가 있어서 왕의 자제 종족이 나누어 다스렸다라고 하면서 주변 소국으로 반파, 탁, 다라, 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노 주변의 소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담노가 어디 있었느냐? 담노의 지명 지금 남아있는 게 일본 열도에 오사카 옆에 그 섬이 있잖아요. 담노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방소국 중에서 뭐냐면 사라가 신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라, 신라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 방소국을 얘기하면서 이 구국을 나열을 하는데
백제가 신라를 갖다가 소국이라고 해서 저기다 같이 섞을 수 있습니까? 섞을 수 없습니다. 백제 동송왕이 신라의 왕녀가 아니라 이벌찬 비지의 딸과 혼인한 정황들은 감안했을 때 뭐냐면은, 아니 그 왕이 왕녀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이벌찬 비지의 딸과 혼인을 했어요. 이런 정황들을 감안하면 신라를 소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한반도 신라가 아니다. 이거는 일본 열도의 작은 어떤 신라, 어디 그 담로 주변에 있는 어떤 신라, 사라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겁니다. 그 양지공도 속에는 또 다라가 있습니다. 방소국 중에는 반파탁, 다라, 전라, 이게 다라가 있죠. 그래서 이 다라라고 하는 것을 다라리가 있으니까 옥정고분 옆에 합천에 다라리가 있으니 이곳은 뭐냐면은 다라는 합천이다. 이렇게 이제 비정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비정하면 안 된다. 이병선 교수님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왜? 이 다라라고 하는 지명은 대마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열도에 다라라는 지명이 있어요.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30년 이상 한일 관계사를 연구하신 최재석 교수님은 다라국의 위치를 큐슈의 아리아케우미 연안의 다라촌, 다라산 일대에 비정함으로써 뭐 여러 가지 논쟁을 벌였다. 반론과 재반론을 거듭했다라고 하는데 결론이 났습니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라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많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죠. 최재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가현을 가보면요. 지도를 보면 다라산의 동쪽 기슭에 다라가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다라산이 있죠. 다라악이라고 합니다. 사가현에. 그리고 대자다라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다라조가 있습니다. 다라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를 여기가 다라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지명에 박혀 있잖아요.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다라산, 다라조가 있었던 곳을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담로가 있어요. 근처에. 그 건너편에 담로가 있잖아요. 이곳을 담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자로 보면 옥명이라고 하는데 담하나라고 읽거든요. 담나 이렇게 읽죠. 그래서 담하나라고 하는 담록의 지명이 남아있다. 큐슈의 담하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담로가 있잖아요. 다라산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아라옷이라고 있죠. 아라가 있어요. 아라가. 그리고 아래쪽에는 웅본시가 있습니다. 웅본시가 있어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여기저기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일본 열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학계에서 조희승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열도에는 이 다라에서 유래한 지명도 적지 않게 남아있다. 이것은 나라 사람들이 진출과 정착에 무관계한 것이 아니다.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출과 정착에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일본 열도에는 다라 지명은 문헌과 그 밖의 자료에 의해 가야와 직접 관련이 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죠. 자, 일본 열대에 전해오는 다라 지명을 대충 들면 이게 다 들은 것도 아니에요. 대충 들면은 후쿠오카 일대의 다다라 마을과 해변가 이름, 그리고 사가현의 다라산, 그리고 후지츠군의 다라촌, 그리고 히고, 구마모토 현의 구마군의 다라기, 오오구마 이시현의 다라, 그리고 나가또 야마구치 현의 다라마을, 다라강, 그리고 히로시마 현 아시시나군의 다라, 그리고 비젠 다다라, 뭐 야마시로 쯔즈기군의 다다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이 밖에도 화명초에도 다라 향이 있다는 걸 밝히고 있다. 이러한 다라 지명이 가야의 다라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론의 여지가 없죠. 아니, 다라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다라가 없다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직공도 속에 알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라를 알라라고 하는데요. 전라는 안나다. 이 논리가 뭐냐면 전라는 앞전자잖아요. 그래서 앞나로 읽을 수 있다면 알라다. 즉 아라가야인 하만의 세력을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 완전 코미디예요. 이런 해석 자체가 뭐냐면은 뭐 이렇게 그냥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알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알라를 일본에서도 아라라고 읽죠. 그럼 아라라고 하는 거, 아라 또는 나라고 하는 거를 나로 읽으니까 아라, 아나 이런 지명들, 가야계통의 지명들이 어디 있느냐. 일본 열도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세토네 지구인데요. 아나도, 아나, 아나다, 아라도, 아라이, 아라다, 아나, 아나가, 아나노우라, 아나시 이렇게 많습니다. 읽지도 않았어요. 여기 뭐 아야기, 뭐 아야로 되어 있는 건 읽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가야계통의 큐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슈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 아라가 아라지, 아라히또, 아라수키, 아라히라, 아라히또, 아라츠 사키, 아라끼, 아랐다. 네. 큐슈의 북부에 보면 이렇게 많이 있죠. 그리고 큐슈뿐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아라가 옮깁니다. 그래서 또 보면 조선 동해연안 위쪽이에요. 위쪽을 보시면 아라가야, 뭐 아라가야 있잖아요. 아다가야, 아라와이, 아라가야, 예? 아라끼, 아라시마, 아라베. 자,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아라 있습니까? 우리나라 알라 있습니까? 한반도에?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그 지역을 한번 보죠. 담로가 있는 곳을 보겠습니다. 담로섬이 있었죠. 여기 담로섬이 있습니다. 담로섬 위쪽에 뭐가 있어요? 알라가 있습니다. 알량산이라는 지명과 산이 있다. 옛 문헌에서는 이 산을 알라산이라고 명문을 밝히고 있다. 북한학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라산이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라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교토시 우측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알라신사가 여기 있어요. 알라신사. 자, 보십시오. 이렇게 알라신사가 있어요. 우측에 보면 알라신사라고 되어 있죠. 교토시 우측에 있습니다. 이 담로하고도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검증을 했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양직공도는 임나일본부설에 악용되고 있다. 양직공도의 백제 소개글은 대륙백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양직공도는 22담로 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담로라는 명칭 중에 정확히 의미 같은 명칭은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담로가 있죠. 그리고 22담로 중에 일부는 일본 열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소국이라는 뭐냐? 그건 담로 주변의 소국이라는 거예요. 담로 주변의 소국이므로 대마도와 일본 열도에서 찾아야 합니다. 양직공도의 방소국 구국의 위치는 결코 한반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라는 소국이 아닙니다. 이 신라는 소국이 아니고 결론을 대국 신라로 정해놓고서 하는 말맞춤은 비상식적인 논리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라 지명은 일본 열도에서 수십 개가 보이고 있어요. 아니, 좀 전에 말씀드린 신라도 실하기, 실하라고 해서 일본 열도에 그 지명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 신라가 진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라 지명도 일본 열도에 수십 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전라는 알라가 아니다. 이를 앞전자라고 해서 알라라고 하는 코미디다. 그리고 알라라고 하더라도 이 아라 국명이라고 하는 것은 담로 주변, 즉 일본 열도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이지 한반도 남부에서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아서 양직공도의 방소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한반도 내에 있지 않고, 그러므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양직공도에 다라기문 반파가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임나일본부설에 부역하는 논리를 합리화하는 것을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당장에 이제 중단해야 된다. 양직공도에 있다? 양직공도에 없죠. 그 이름이 있다고 해서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남부에 있는 그런 어떤 방소국 7개국을 얘기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직공도와 중국 25사에서 알려주는 대륙백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대륙백제 요소 진평에 백제가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기환 기자도 얘기하잖아요. 600년 이상 뭐 십수개의 그런 어떤 문헌, 그 중국에서 정사라고 얘기하는 문헌들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일본 학자들이 부정을 했으므로 우리도 계속해서 부정해야 된다. 부정 논리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여서 이 양직공도를 제대로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백제의 위상을 바르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직공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양직공도에 대한 임나일본부설로 연계하는 그런 어떤 것을 다 중단을 하시고 이 양직공도를 올바로 찾아서 거기에서 어떤 백제의 위상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